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과거제도 잠깐 안 했죠. 관리임용제도 하고 그리고 바로 문벌 귀족 사회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그 관리임용제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무원 뽑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제는 일단 우리가 광종이 시행한 과거제죠. 그렇죠. 그래서 문과 시험이 있었고 무과 시험은 없었고요. 잡과가 있었습니다. 잡과 문과 이외에 나머지 거죠. 그리고 승과라고 하는 것은 승려가 되는 거죠. 승려가 되는 시험이 있었던 이유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 그러니까 평민 이상이면 시험을 응시할 수는 있었다라는 것이고, 3년마다 보는 식년시가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식년시, 3년마다 보는 것을 식년시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보면 원칙, 페이지 114쪽이에요. 동그라미 1번 원칙이고요. 4번에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다. 광종 때 쌍계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고 식년시가 원칙이었다. 문과 시험이 있어요. 문과 시험 재술과 명경과, 재술 논술 시험, 그리고 명경과 유교 경전 시험.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는 귀족이 시험을 응시했고요. 잡과는 이제 평민이 실제로 응시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요? 양인 이상이면 다 응시하니까 문과도 응시할 수 있잖아요.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시했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왜 그러죠? 면접관들이 다 귀족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평민들이 문과로 해가지고 귀족이 되면 신문제에 동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과에서 귀족들이 다 잘라요. 평민이 어디 금방 잘라버리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더럽네. 나는 그냥 이거 볼래. 아예 그냥 하급관원이 돼버릴 거야. 라고 해서 잡과를 봅니다. 잡과 시험이 이제 문과 이외에, 문과 승과 이외의 모든 시험을 잡과라고 하는데, 잡과를 평민들이 보게 되고 귀족이나 향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과에 응시하게 되죠. 자, 그리고 승과, 승려가 되는 거. 자, 그뿐만 아니고 과거 시험 있고 음서제도도 있습니다. 음서라는 것은 5품 이상의 관리들의 자식들이 시험 없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나도 공무원이죠. 이때 당시에는 금수저죠. 금수저. 그런데 이제 그 음서와 또 공음전,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귀족들이 특권을 유지했고요. 대신 이제 그 하급관원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이 그렇고 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급 관료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극히 드문 그 상황이고 5품 이상의 음서로 해가지고 귀족 그 관리가 되면 하급관원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조선에도 음서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2품 이상의 자제들만, 다시 얘기해서 품계 그 대상이 축소가 된 거죠. 됐습니다. 자, 천거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 추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기존의 관원이었던 사람들을 고관들이 얘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승격하거나 저쪽에 이제 임명하거나 그런 식의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이 천거제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치 체제를 좀 봤고요. 이제 좀 시야를 돌려서 원래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시야를 좀 돌려서 문벌귀족 사회에 를 들어갑니다. 문벌귀족. 고려는요 귀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조선은요 양반 사회라고 부르죠. 양반, 문반과 무반, 문관, 무관. 그래서 반이라고 하는데 문반, 반이 두 개죠. 양반이라고 부르는데 고려는 무반 시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귀족 사회라고 하는데. 문벌귀족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건국 초에 건국을 누가 했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방 호족 세력과 육두품이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이들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려 초기의 왕들의 업적을 다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거쳐가면서 성종 때 가면요. 이들의 성향이 뭐예요? 조금 진취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우리는 특권층이야. 그러니까 우리 특권층끼리 결혼을 합시다. 그러면서 문벌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종 때 가면 이들이 문벌 귀족이라고 해가지고 귀족들의 이름이 생겨버립니다. 이것이 문벌 귀족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때는 진취적이었지만 이때 가면 갈수록
보수화되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종 이후에 형성되는 것이 문벌귀족. 뿌리는 같으나 성향은 틀린, 그렇죠. 그래서 진취적이지만 점차적으로 보수화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문벌귀족들이 점차적으로 부패를 해요. 이 부패하다 보니까 누구를 무시하냐면 무신들을 무시합니다. 이 천박한 것들아, 무신, 이 싸움밖에 모르는 것들아, 니들은 우리 발 아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뭐야? 우리도 관리야, 관원이야, 이것들 썩어 빠졌어. 그러면서 이들을 제껴버리는데 이걸 가지고 무신정권이라고 해요. 무신정변. 그래서 이들이 정치를 잡았다, 무신정권이라고 부르죠. 자, 나머지는 이제 뒤에 가서 따로 또 공부를 하고요. 자, 한번 봅시다. 표 밑에 1번에 문벌귀족 사회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왕들의 정책. 자, 이제 성종 이후에 문벌귀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조금 보수적이었다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층으로 가게 되고요. 자, 숙종 때 활구, 숙종, 왕들의 업적을 이 이후에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숙종 때는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 동국통보 같은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어차피 경제편 가면 다시 또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종도 등장을 하는데 예종 때 동북구성, 이게 뭐냐? 조금 있으면 다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제도감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뭡니까?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빈민을 구제했던 기구. 국학 칠제, 청영각, 보문각, 양형곡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역시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인종이 나오는데요. 인종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금과 4대 관계를 체결하고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발생을 하고요.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도대체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르죠, 당연히. 그냥 여기서는 긁고 가자라는 거지. 훑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고요. 문벌귀족, 여기 나오죠? 문벌귀족. 연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문벌의 형성, 건국초, 지방오족과 신라 육두품 유학자들이 문벌을 형성하게 된다. 동그라미 2번 특징인데요. 왕실 및 귀족 간의 혼인, 그래서 왕실의 외척이 되는 세력들이 문벌귀족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외척 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왕이라고 쓸까요? 자, 그러면서 고관을 배출하죠. 특권을 유지하니까요.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보수화되고 공음전의 혜택, 그래서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는 공음전을 또 혜택받고요. 불법적으로 토지를 수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백성들 약탈한다는 거죠. 백성들 수탈이 맞겠죠. 그렇죠? 약탈은 그냥 불법적으로 강도짓 하는 거고 수탈이 맞을 거야. 그렇죠? 자, 양거로 3번에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힘이 엄청 크니까요. 왕과 이 대립각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특권층, 음서, 공음전 이런 것도 하지만 과거로 중앙에 진출한 세력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요. 왕의 편에 서가지고 왕당파, 일종의 왕당파를 형성하고요. 이들과 대립각을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끼리도 쪼개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문벌귀족 사회에 동요가 있는데요. 양과 1번에 문벌귀족의 부패입니다. 자, 금나라가 있어요. 자, 이쪽에 여진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 여진족이요. 조금 있다가 크게 나라를 만드니 그것이 금입니다. 금나라가요. 고려를 상대로 야,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맺어라.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큰일 난 거죠. 왜? 자, 보세요. 여진이라는 애들 있죠. 여진은요. 조상이 누구냐면 말갈입니다. 말갈에서 여진으로 말갈의 후예가 여진이에요. 조상이 말갈이고. 그렇다면 이 말갈족은 우리가 한때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누가? 고구려 사람이 지배를 했죠. 그것이 뭐예요? 발해지요.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인데 거꾸로 얘들이 조금 컸다고 예전에 우리한테 지배받았던 애들이 우리를 섬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문벌귀족의 대표주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자겸이요. 얘기하죠. 헐 참네. 자, 나는 특권층이고 왕의 장인입니다. 왕의 장인인데 뭐 하려고 전쟁을 해? 야, 군신관계 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를 해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문벌귀족이 부패하고 있고 이 고려 사회가 타락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갈족을 우리가
지배해도, 그러니까 여진족을 지배해도 모자를 판에 여진족을 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자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금의 4대 요구수락. 북방의 유목민인 여진족이 금을 건국하는데 아굴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4대 관계를 고려해 요구했는데 이자겸이 수락을 해요. 급기야는 1125년에 이런 짓을 하고요. 1126년에는 큰일을 벌이니 그것이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1126년, 1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 수락을 해버리고 이자겸은 과연 누구냐? 예종 때 이자겸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인이 되죠. 이 예종의 아들내미 인종이 있는데 인종에게도 딸을 줘요. 예전에 왕규하고 똑같은 거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언니였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언니라고 못 부르죠.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엉망진창. 그러니까 인종이 볼 때는 이자겸은 장인인데요.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면서 엉망이야. 하여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자겸이요. 인종이 왕이 됐을 때 인종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요. 이것이 건방지게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냥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그 이자겸의 오른팔인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힘이 장사고 무예에 출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른팔로 놓고 그리고 18자 위양서를 유포합니다. 요거를 합하면 뭐가 되죠? 이자가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시성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유포를 하고 민심 흉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됐지? 이씨 난해. 그러면서 이제 난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이제 척준경하고 이자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화가 생기는데 뭐 노비들끼리 싸워요. 노비들끼리 싸우면서 얘들끼리 싸우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노비 얘기하기 전에 바로 이자겸이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자 지우세요. 자 척준경이요 이자겸을 위해서 인종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인종이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궁 있죠? 이 궁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궁도 불질러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겸하고 척준경하고 노비들끼리 싸워요. 노비들끼리 막 술 마시고 다투는데 뭐 이런 거죠. 야, 내가 이자겸의 노비니까 우리 주인이 이자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숙여야 돼. 이렇게 노비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요. 고려 시대는 노비가 노비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완전 최상노비가 있는 상노비. 그 노비의 주인이 노비예요. 뭐 하여튼 엉망진창인데 이것은 사회편에 가면 또 제가 공부를 해드려요. 하여튼 노비도 평민 이상가는 주인만 잘 만나면 평민 이상가는 그런 권세를 누렸던 때가 고려시대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노비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놀다가 싸워요. 그러니까 야 노비들끼리 뭐 그런 게 있어. 그래. 아니야, 우리 주인이 좀 이따 왕이 되면 너는 신하가 되니까 나는 왕의 측근이니까 넌 나한테 숙여야 돼. 신분이 바뀔 거야. 그리고 니네 이렇게 되면 우리 주인이 왕이 되면 너는 무사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척준경이 뭐였어요? 궁을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역모야. 뭐야 이거 지금 왕이 됐어요.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노비가 척준경한테 가서 일러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당신을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척준경이 막 이러고 있다가 이 인종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 왕께 귀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투항하면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해주고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관직도 하사할 거야. 그러니까 이자겸을 제거해. 이 척준경이 그 소식을 듣고 봐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자겸을 제껴버리고 투항을 해버립니다. 이자겸 죽여버려요. 투항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정지상에 의해서 이건 뭐냐? 실질적으로 투항을 했는데요. 투항하고 나서 이제 관직도 하사하고 권세를 누려요. 잠깐 누리는데 정지상이 탄핵을 해버려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영모인데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탄핵받아서 끝나는 것이 이자겸의 난이에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이 무엇을 얘기한다? 이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부패를 여기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왕의 장인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들고 일어난, 그렇죠, 이자겸의 난.
자, 그래서 그 이작용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는데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왕은 인종 때예요. 인종 때인데, 자, 인종이 궁이 불탔죠. 엉망진창이에요. 게다가 여기저기 반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자, 묘청은 1135년에 인종에게 얘기합니다. 폐하,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지금 수도가 어디입니까? 개경이죠. 이 개경의 지덕이 쇠해서 그런다라는 뭐예요? 일종의 풍수지를 얘기합니다. 풍수지리. 묘청은 스님이거든요. 스님이다 보니까 풍수지리 좀 밝죠. 그래서 개경의 지덕이 쇠했으니 내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서경, 평양이 기가 굉장히 좋다. 지세가 좋으니까 여기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개경이 쇠하니까 이런 일들, 이런 굴욕도 당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가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이 한번 해보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새로 궁을 짓습니다. 대화궁이라고 해서 궁을 짓는데 이 사실을 당시의 문벌귀족의 또 대표 김부식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김부식. 삼국사기 있죠. 그렇죠. 삼국사기 김부식. 이 김부식이 문벌귀족인데요. 김부식이 개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개경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천도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수도를 옮기자고. 수도를 옮기자는 거는 엄청난 반감을 사게 되죠. 예전에 우리가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어디? 뭐 대전 그쪽으로 옮기려다가 이게 숲으로 돌아갔죠. 왜? 서울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서 수도를 옮겨버리면 그 제2의 수도인 그 지역은 땅값이 폭등할 것이고 여기 강남 지역 특히나 확 하고 떨어지죠. 변두리 중에 최변두리 아닙니까? 그렇죠? 확 떨어져 버리니까 거지가 돼 버리니까 난리가 나죠. 똑같아요. 김부식은 뭡니까? 개경파입니다. 묘청은 서경파예요. 그러니까 서경으로 옮기자. 안 된다. 이게 김부식이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집권 세력 대부분이 누굽니까? 문벌귀족이고 대부분이 개경파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인종을 찾아가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인종이 고립 상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정치적 고립 상태에 빠져.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묘청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열심히 궁 짓고 군대 양성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양성하니까 이 봐라 이거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건데 인종이 이제 그렇구나. 김부식 당신 오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김부식에게 군사 지휘권을 주고 이 서경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시오. 그래서 서경의 백성도 나의 백성이니 서경의 백성은 놔두고 서경의 우두머리인 묘청만 잡아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김부식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그닥따그닥 말 타고 가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근데 이것도 여기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김부식은요 문관입니다. 문관인데 군사지휘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무신을 천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무신천시가 나와요. 문관이 우대하고. 그러니까 문관이 군대를 이끌고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묘청 세력들은 황당하죠. 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구나. 왕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썩어 빠진 나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버리자라고 해서 그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여기에서 궁을 이 황제의 궁으로 만들고 자신이 난을 일으키는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자, 양괄호 2번에 115쪽에 양괄호 2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국호, 나라 이름은 이제 고려가 아니고 대위국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연호를 써요. 천개, 하늘이 열렸다 이런 뜻이죠. 배경, 중앙귀족과 보수 세력 간의 지방의 신진 세력과 사이의 대립. 다시 얘기해서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고 보수 세력, 신진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서경파, 묘청은 풍수지리선을 통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고 서경의 대화궁을 건설을 했는데 안 돼요. 자, 이 궁을 건설을 했던 이유는 이때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그 표를 보세요. 서경파와 개경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이쪽에다 써볼게요. 그렇죠. 개경부터 할까요? 개경파, 서경파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립니다. 자, 거기 두 번째 거부터 볼까요? 사상 경향. 이쪽은 이제 사대적인, 사대하고 유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유교 사상을 갖고 있고 4대하는 거예요. 어디 금나라하고 4대 관계를 맺었으니까 금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런 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나라를 4대하자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경파는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그렇죠? 유교 아니고 풍수지리다라는 얘기죠. 풍수지리. 그리고 자주적인 전통 사상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호도 썼죠. 그리고 황제를 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금나라 4대하는 게 아니고 금나라를 정벌해야 될 거지 4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고요. 이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머릿속에 든 것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자, 머릿속에 든 것이 역사의식인데요. 자, 김부식은요. 우리는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무슨 소리?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름이 고려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큰 차이가 있죠. 자, 예전에 신라가 조만한 것에서 고려로 확대됐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금나라는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렇게 큰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에서 확대됐다라는 거죠. 이래서 고려가 된 것이고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고려 민족이면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예전의 상황이 어찌에 됐건 금이라는 큰 나라가 있으면 이 대국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김부식의 사상. 자, 서경파는 좀 틀립니다. 무슨 소리? 우리는 한때 이 엄청난 큰 땅 고구려를 우리가 계승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해서 예전에 그 고구려 땅을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냐. 그렇죠? 하물며 우리 고구려가 지배했었던 이 말갈 여진족이고 여진은 금이라니까요. 그렇죠? 이 말갈족을 섬기는 게 말이 되느냐. 얘들이 건방지게 이렇게 했으면 얘들 정벌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땅을 도둑질해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정벌하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경파와 서경파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자, 동그라미 3번의 전개를 볼게요. 김부식의 4대적 유교 정치 사상을 중시하는 개혁과 갈등, 묘청 서경에서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 충의군이라고 칭하면서 봉기를 했어요. 자, 동그라미 4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부식이 진압을 했어요. 1년 동안 계속 싸워서 진압을 했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 자, 보세요. 개경파에서 얘기하는 거죠. 김부식이 얘기합니다. 봤지? 이 무신들은 이것들은 안 돼. 힘이 있으니까 반란이나 일으키고 말이야. 이건 뭐예요? 이제 역시 나라는 문관이 다스리는 거야. 숙문, 천무, 천상이 팽배해져요. 그리고 서경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왜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개경파죠. 서경파죠. 분명히 묘청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경이 지덕이 쇠했죠. 서경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쇠한 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운이 좋다면 니들이 우리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깨졌다는 것은 니들이 힘 없는 거고 이건 뻥이고 개경이 아직도 지덕이 강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서경 중시 풍조가 쇠해지고 다시 얘기하면 서경을 중시했던 태조 왕건 왜 서경을 중시했죠? 북진 정책 있죠? 북진 정책이 이제부터 좌절이 돼버리면서 고려가 조금 폐쇄적인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 5번, 동그라미 5번의 평가에 보시면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아주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왜? 만약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성공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금나라를 정벌 했을 것이고 금나라를 정벌했다면 그 예전에 옛 고구려의 기상을 다시 회복을 했을 것이고 국제적인 위신이 높아졌을 거 아니냐. 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00년 내 조선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사건이었다. 만약에 이때 묘청이 이겼다면 역사는 거꾸로 갔겠지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채호의 그 평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그 5번에 고려전기의 대외관계를 한번 볼게요. 고려전기의 대외관계.
자, 이제 국제 정세로 한번 봐볼게요. 10세기 동북아시아입니다. 발음 잘하세요. 된소리 하면 아파요. 그렇죠? 10 이렇게 되니까 동북아시아. 자, 예전에요. 고려 초창기 거란이 윗동네 살고요. 여기에 송나라가 살았는데 거란은요 나라를 건국하고 조금 있다가 요라고 이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요 나라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송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당시에 고려와 송은 관계가 좋지요. 친교 관계입니다. 그래서 송은 선진 문화를 고려에 전달해주고 고려는 문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를 지원해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거란은 이 조만한 나라 고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중원 대륙 송나라를 집어삼킬 계획을 하죠. 그래서 송나라를 쳐야겠다라고 하는데 송나라에서 지원 요청하니까 위에서 탁 건들거든. 그러니까 이 거란은요 이 고려하고 친교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만부교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안 돼. 그런데 지금 또 가려고 했더니 여기서 움직이거든요. 거란이 짜증이 확 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거란은요 이때 고려를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거란은 총 3차례 쳐들어와요.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 누가 쳐들어오냐면 소송령이 쳐들어옵니다. 소송령이 군대 80만 대군을 이끌고 엄청난 숫자인 8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80만이면 우리나라 그 정종 때 30만 대군을 양성을 했었거든요. 엄청 큰 대군인데 요거에 비하면 턱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80만 대군을 이끌고 이때 당시 우리가 성종 때예요. 이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서 그 난리가 나죠. 80만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요 국경 근처에서 말 타고 대기하고 있어요. 따그닥 진치고. 그래서 고려 니들 쳐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고려가 심각해졌죠. 고려 조정에서는 얘들이 왜 쳐들어오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땅 달라고 땅덩이 내놔라 라고. 예전에요 이 청천강에서 영만 올라갔잖아요. 이 땅 내놓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 야 땅 주자. 문벌귀족 부패했잖아요. 땅 주고 말자. 왜 무슨 전쟁을 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서희가요. 서희가 잠깐 땅 내주는 거 좋다 이거지. 그런데 한 번도 안 써보고 이러면 후손들에게 무슨 낯이 있느냐. 내가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왕이 성종이 갔다 오시오 라고 얘기하죠. 가봤더니 진짜 이 거란의 80만 대군은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손령이요 웃고 있지요. 소손령에게 갑니다. 서희가 가지요. 자, 백기 딱 꽂고 일단 대화를 합시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요. 테이블에 앉아서 소손령과 서희가 대화를 합니다. 소손령, 서희가 얘기해요. 왜 공은 쳐들어왔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뭐 별건 아니고 첫 번째 고려라는 나라는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 아닙니까?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가 영토가 커졌으면 됐지. 뭘 더 먹겠다고 이걸 더 먹었냐?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두 번째, 뭐냐? 자, 니들은 국경을 나랑 맞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나라하고 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갈등 관계인 거. 그런데 니들이 이러지 말고 나랑 친교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송하고 단교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거란을 섬겨라. 군신관계 맺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서희가 여기에서 딱 웃죠. 그러면서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니들은 그래서 북방의 유목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식하니까요. 이렇게 국제정세를 몰라서 어쩔까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민족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고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가 틀려지는데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 땅을 내놔라. 요거를 가져갔으니까 요거 내놓으라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해야죠. 당신들이 예전에 우리 땅을 다 갖고 있는데요. 요걸 내놓으셔야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혹 때려다 혹 붙였죠. 두 번째, 그래 좋다 이거죠.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송과의 이 송과 교류하는 것, 요거 끊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송나라하고 놀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란하고 예전에 거란이 우리 바로 윗동네에 왔을 때 우리가 친하기 위해서 사신단을 몇 번씩을 보냈던 거 모르세요? 거란이 그랬어요. 그렇죠. 사신단을 보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그렇죠.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이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여진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깡패예요. 도적 집단인데 우리가 그 금은보화를 싣고 올라가다가 얘들한테 다 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신단이 다 죽어 자빠지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길목이 끊겼으니까 이 목숨 걸고 배 타고 가는 거지 우리도 송하고 가기 싫습니다. 풍랑이라도 만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여진족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땅 내놔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선영이 빼도 박도 못하죠. 자,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하고 이렇게 하면 여진족이 없다면 우리하고 같이 놀까요? 당연히 우리가 송하고 당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가기 싫다니까요. 그리고 니들도 대국이고 선진 문화를 갖고 있을 건데 우리가 니들 섬겨줘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얘들을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진족을 싹 다 토벌합니다. 80만 대군이잖아요. 그래 잠깐 가자 얘들아 야 그러고 다 쓸어버려요. 고맙죠. 그리고 이제 다 쓸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섬겨주세요. 말이 돼. 이게 뭐 이상한 대화가 있어. 그렇죠? 저희가요 얘기합니다. 고맙소. 내가 우리 왕께 국왕께 이 사실을 전달하겠소. 그러니까 들어가서 당신들의 왕에게 기다리라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소선영이 아싸. 이거 좀 이상하죠? 뭔가 얻어간 이상해.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얘기합니다. 잠깐. 그런데요. 여기 여진족이 항상 여기에 있고 당신들 무서우니까 살짝 도망간 거지 좀 있으면 또 내려와. 그러니까 이 압록강 근처 있죠. 이 압록강 근처에 우리가 성을 좀 쌓을 건데 어떻습니까? 이 성을 왜 쌓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하고 교역하려면 길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쌓으세요 해서 쌓은 것이 강동육주입니다. 멍청한 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동육주를 확보했어요.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가서 여기로 확보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성종 때 서희의 외교 담판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엄청나죠. 이것이 외교입니다. 그래서 국제 외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 몇 마디에 상황이 확 바뀌어버려요. 영토나 뭐 그런 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입이고 집에 돌아간 소선영은 거란의 왕에게 뒤지게 맞았겠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영토까지 확보했는데 고려는 여전히 송과 교류를 하고요. 거란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거란이 열받아요. 그런데 명분이 없습니다. 거란은 2차 침입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왜? 2차 침입해가지고 얘들 혼내줘야지.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이 대국이 소국이 섬긴다는데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거 창피하잖아요. 이걸 밟으러 가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게 거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종에 비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천추태후입니다. 여러분 천추태후 들어보셨죠? 천추태후와 경종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요. 너무 어렸어요. 근데 천추태후가 태후잖아. 왜 그런지 좀 있으면 알게 돼요. 경종이 세상 갑자기 떠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성종은요 천추태후하고 사적으로 보면 보세요. 이 계보로 따지면 형수가 되는 건데 사적으로 봤을 때는 친오빠 친동생이에요. 친여동생. 엉망진창이니까 이 고려 시대는 근친상간이 성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광종 있잖아요. 광종도 조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경종은 그냥 획가닥 하고 간질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유전자 변형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근친상간 이런 것들 다 법으로 금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의학적인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절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상적인 임금은 별로 없다라는 거지 고려 시대에. 왜냐면 고려 시대는 끝까지 근친상간을 갑니다. 자, 천추태후가 있었는데 이 성종도 갑자기 세상을 떠요. 그러다가 이제 천추태후가 자신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왕욱이라는 사람하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죠.
그러니까 성종 다음에 왕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둘이 되는 거야. 근데 천추태후가요, 이 어린 조카를 애 낳고요, 이 부모님은 세상을 떠버려요. 이 조카를 가지고 어떻게 스님을 만들어 버려요. 출가시켜 버리고, 이제 제목은 딱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아들을 왕으로 올리니 이것이 목종입니다. 목종. 자, 이 목종을 왕으로 올렸는데 천추태후는 이때 바람을 펴버립니다. 그래서 김치향이라는 신라 왕족 출신하고 바람을 펴요. 김치향. 그래서 이 왕족 출신하고 바람 펴가지고 자식을 또 낳아버려요.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근데 천추태후하고 이게 얼마나 왕이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바람 피고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김치향이요, 목종이 자꾸 어머니한테 반기 들고, 그러니까 김치향 너 아버지 이런 것 인정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김치향이 이럴 거면 차라리 얘 패하고 우리 이 아들을 왕으로 앉힙시다. 그런데 천추태후가 그러지요 라고 이상해지요. 친아들을 또 제끼고, 엉망이야. 이렇게 꾸며요. 그러니까 이제 목종이 이 사실을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이 뭐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목종이요, 강조 장군에게 파발을 띄웁니다. 강조는 서북 병마사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병비하는 그 강한 장수인데, 이 장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날 죽이려고 하오. 나 좀 도와주시오. 강조는 참 애매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거란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매한데 왕이 위태위태하니까 가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란 애들이 우하고 움직이죠. 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하고 올려지니까 일단 갔습니다. 강조가 갔는데 궁문체에 갔는데 그 파발이 옵니다. 장군, 왜? 큰일 났습니다. 뭐가? 이거 일이 다 끝났어요. 얘들이 다 왕 죽여버렸고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왕을 안 쳤네요. 그러니까 강조는 뭐가 돼요? 얘들 치러 갔죠. 근데 얘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영모가 되잖아요. 애매해. 근데 이제 목종이요, 아까 이제 파발 띄울 때 그 서신 띄울 때요, 그때 얘기를 해요. 내가 죽거든 만약에 별난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 배다른 동생, 이 동생을 왕으로 올려라라는 그 왕의 교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명분이 있어요? 요쪽. 그러니까 강조가 가만 있어봐. 궁 가지 말고 일단 이 친구 찾아. 스님을 찾아가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현종이 되는 거예요. 현종으로 옹립을 해버립니다. 탁. 현종으로 옹립을 해버리고 이제 다시 가자. 딱 갔는데 얘들을 다 제껴버렸죠. 제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천추태후 좀 이따 유배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난을 진압을 했는데 보고 나니까 목종이 살아있어요. 그럼 왕을 내가 올렸죠. 목종이 그럼 어떻게 돼? 또 영모야. 에라이. 그리고 목종을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이 강조의 정변이에요.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현종이 왕에 오르는 건데, 자, 이 사실을 거란 애들이 알아버렸어요. 거란 애들이 알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다음에 자, 군사 정비하고 가자. 그래서 거란의 성종이, 왕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고 강조의 정변 때문이죠. 강조의 정변 때문에. 그래서 강조의 정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오자마자요, 강조를 제거해버려요. 잡아가지고 처형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의 왕 현종 있죠? 현종은 이 사실을 알고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궁을 성종이, 거란 애들이 궁을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깃발 딱 꽂았어요. 자, 이제 됐다. 고려는 이제 어딨어? 근데 왕이 없네. 얘 잡아와. 수배령을 때리는데 왕이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요. 자, 이제 큰일 났죠. 야, 이놈 빨리 잡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어디야? 거란 쪽에서 파발이 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 나 지금 여기 장악해야 돼. 고려 다 먹어야 돼. 폐하,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 우리 요 나라가 있는데요. 이쪽이 여진족이요.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큰일 났다. 지금 궁을 장악을 했는데 왕을 못 잡아가지고. 그런다, 여기에서 군사 지휘해야 되는데 발만 동동 굴르고 있을 때 이때 현종이 사자를 띄워요. 그래서 궁에 보입니다. 궁에 보내요. 그때 이제 거란 성종이 뭐야? 야, 사신이 와. 저 목패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저는요, 왕이 보냈는데요. 우리 친교 관계 맺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지금 너무 무서워해요. 당신이 강조를 죽여버리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궁도 다 막 이렇게 돼버렸는데 왕이 오시면 또 죽일 거 아닙니까? 안 죽여. 그러니까 데리고 와. 안 돼요. 안 되고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왕의 대리인이죠. 그럼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납치하세요. 인질로 데려가십시오. 괜찮죠. 급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 좋다. 그리고 퇴각하자.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이제 짐 싸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니네 왕이 꼭 온다고 했지? 그럼요. 저 살리겠다고, 저 죽이겠다고 우리 왕께서 그러시겠습니까? 다시 친교 관계로 친조. 친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왕이 직접 친히 올라가서 아련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친조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는데 이 퇴각하는 군대를 양규가요.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양규의 선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산 이렇게 있는데 흥분했어. 산산에 이제 그 군대가 이제 가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면 자 이쪽에서 그 적의 말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 여기서 와 하겠죠. 얘들은 급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요거 싹 하면 얘들이 벌써 숨어버렸죠. 고려군은 숨었어. 그리고 요 다음 산으로 막 가가지고 또 해서 끊고 해가지고 보낸 인원은 별로 안 됐다. 이것이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일단 갔는데 여전히 고려가 안 오죠. 뭐 미쳤어요? 가게? 그렇죠? 그냥 다 전술 전략일 뿐이죠. 그러니까 거란 애들이 이젠 못 참겠다. 자 3차 침입 가자. 라고 얘기를 하죠. 3차 침입. 그래서 소배합이요. 소배합이 군사 10만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누가? 강감찬 장군이 가죠. 강감찬 장군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귀주에서 바로 박살 내버리니 그것이 귀주대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 쉬운 전투입니다. 왜? 우리는 20만을 양성을 했어요. 이게 뭐야? 쉽진 않죠. 근데 이건 그냥 격파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냥 박살 내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실 게 봐보세요. 자 80만이었죠. 40만이었죠. 10만이었죠. 이건 무슨 얘기죠? 아까 여기에서 갑자기 여진이 성장했다고 그랬죠? 여진이 성장해서 거란이 점점 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기에서 박살이 나고 거란이 요 나라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북방의 주인이 다시 여진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갑자기 그 세력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 강감찬은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 거란족을 3차례나 막았습니다. 그렇죠? 강감찬은 얘기를 합니다. 자 폐하 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거란족 혹은 여진족이 또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방비를 내야 됩니다. 군사 20만 양성했지 않소? 그렇죠? 이때 우리가 두드러 맞았고 그렇죠? 그래서 군사를 양성해가지고 20만을 양성했잖아요. 근데 뭐가 또 부족하다 말이오. 자 첫 번째, 궁이 지금 점령이 당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궁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궁의 담벼락도 낮고 그리고 이 방비도 약하기 때문에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털리는 거 아닙니까? 궁을 새로 쌓읍시다. 그래서 개경을 그래서 축소하는 것이 나성입니다. 나성. 그 도성의 성을 다시 높게 쌓는 것이고 그리고 저 뭡니까? 천리장성. 천리를 장성으로 연결합시다. 성을 천리장성으로 연결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여기에서 어딨어? 강동 육지를 획득했잖아요. 그래서 압록강을 획득했으니 압록강부터 도련포라는 곳까지 천리장성을 쌓읍시다 라고 해서 천리장성을 쌓게 되니 이제부터 또 영토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 이 고려가 완성되는 것이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예요. 자 그러면서 거란과 이렇게 되면서 뭐 약간의 동북아의 평화시대가 오지요. 자 116쪽 한번 볼게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라고 하는데요. 10세기 국제 정세 그 날개 이제 그림이 있죠. 그렇죠? 자 1번에 10세기 국제 정세입니다. 양과로 1번에 동아시아 정세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거란의 침입이라고 돼 있죠. 여기부터 볼게요. 전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1차 침입. 그래서 거란의 소선령이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니은번에 전개. 서희가 외교로서 막았죠. 외교 담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료도 한번 볼까요? 자, 소선령. 고려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고구려의 땅을 침식하고 있으니 고려가 차지한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놔라 라고 얘기하죠. 어이없죠. 또한 고구려는
우리나라 땅을 연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건너서 송을 섬기고 있으니 송과 단교한 뒤 유아 통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희가 얘기하지요. 우리나라는 고구려라 하고 고구려에 하여 고구려라고 하고 평양도 중요시하죠. 평양에 도읍했는데 어찌 침식했다고 할 수 있느냐. 또한 압록강 내에도 우리의 경내인데 지금 여진족이 알고 해서 그대 나라 조빙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만약에 여진이 없다면 니들하고 놀 수 없는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동그라미 2번 거란의 2차 침입이죠. 거란의 성종이 직접 쳐들어와요.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양귀의 선전으로 끝을 맺는 것이 2차 침입. 3차 침입이죠. 거란이 소배합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나 강감찬이 귀주에서 20만 대군으로 박살내버렸고 그리고 결과에서 나성을 축조하죠. 와, 그렇죠. 그리고 천리장성을 쌓았으니 이제부터 대국 고려가 되었다.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진의 성장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려지요. 고려는 이제 영역이 확보됐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진이 갑작스럽게 성장하죠. 자, 컸습니다. 얘들 깨버렸어요. 그렇죠? 여진족이 성장을 했고 여진족이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진족이 고려에 쳐들어오고 야, 우리랑 놀자 라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 형이라고 불러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관계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어이가 없죠. 고려 장수 윤관이 뛰어갑니다. 이놈 자식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어디 어른한테 말이지. 말갈죽 후예가. 그렇죠? 어디 어른한테 지금 혼내줘야겠구나. 그리고 여진과 윤관이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요. 우리가 패배합니다. 어이가 없죠? 우리는 이 내용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관하면 무조건 이겼다. 아니에요. 패배예요. 그래서 항복 문서. 야, 이제 했지? 항복해. 예, 제가 항복할게요. 백기. 자, 항복하는데요. 자, 당신들이 유목민이 아니고 이제 거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국으로서 항복할 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또? 저는 우리나라 고려 국왕에게 가서 이 패배 사실을 알리고 항복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국제적인 위상,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복의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도 고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복이라는 건 그거예요. 뭐 레드카펫처럼 카펫 다 깔아놓고 항복 문사하기 위해서 왕이 이제 무릎 꿇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왕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항복 문서를 그 항복 행사를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진족 그런 것도 해? 그거 좋지. 갔다 와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고려 조정 내에서는 윤관이 쳐 죽일 놈이 지금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윤관이 눈을 부릅뜹니다. 야, 니들이 전쟁 한번 해봤어? 이게 지금 예전에 이 양아치들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여진인데 니들 전쟁도 안 해놓고 이런 얘기에 그래 내가 패전지장이다. 그런데 얘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도 가만히 있고 이때 왕이 숙종이 그래 윤관 장수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오? 군대를 새로 양성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기군, 항마군, 그리고 신보군을 양성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군, 기병이 필요하고요. 보병이 필요하고 승병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별무반입니다. 별무반. 그래서 제가 쟤들의 그 여진족의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무반을 편성을 해서 전쟁에 다시 가서 제가 이 복수를 하고 이 지옥을 갚고 오겠습니다. 그때 제가 패전했던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숙종이 만드시오.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어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얘들은 왜 안 오지? 이러고 있죠. 자, 이제 때는 지나서 예종 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예종 때 윤관이 다시 뛰어가죠. 따그닥 이놈 자식들아. 여진 애들이 딱 보고 아이고 지금 왔네. 너무 오래 걸렸어. 기다려나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얘들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어쩔까요? 기병, 보병 이렇게 세 개의 부대로 나눠서 얘들의 약점을 보완해서 만든 군대이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진 애들이 여기서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얘들이 형 미안해요.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관이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자식들, 니들이 예전에 북방의 유목민으로서 말갈죽에 그러면 우리 고구려의 후예인데 니들이 꿇어도 모질랄 판에 이런 짓거리를 꾸며 혼나야겠어. 막 니들 씨를 말라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진중이 막 빌죠. 그래서 이때 그렇다면 니들을 믿을 수가 없다. 자, 이쪽에 방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북구성을 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북구성을 쌓아버리니 그것이 별무반 윤관의 활약입니다. 그렇죠? 자, 그 116쪽의 2번 12세기 여진의 침입이에요. 별무반. 양거로 1번의 전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배경. 12세기 초 여진족은 부족을 통합해서 고려로 남하에서 자주 충돌했는데 별무반 조직 동그라미 2번이죠. 여진과의 1차 접촉에서 패했어요. 그 다음에 윤관은 숙종에 건의해서 별무반을 편성했으니 신기군, 항마군, 신보군으로 편성한 특수부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 여진족을 박살내고 동북구성을 쌓았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보세요. 전쟁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군비를 조달하는 거, 그렇죠? 군사. 여기엔 또 뭐가 있죠? 여기는 강동육주가 있잖아요. 자, 이 변당 반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족은요, 안 쳐들어오죠. 이제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뚫어 맞아가지고 기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여진 애들이 맨날 와서 예종한테 저희 좀 살려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 사인해! 라고 하죠. 뭡니까? 다시는 안 쳐들어오겠다. 라고 사인하고 이 동북구성을 반환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런데 당시 고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종 때 동북구성을 우리가 쌓고 그리고 이 방비의 문제 때문에 다시 돌려줬어요. 자, 국제정세의 변화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여진이 다시 성장을 합니다. 여진족 애들은요, 다시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줬는데 여진 애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요 남아있는 거란 애들 싹 다 정리를 해버려요. 이 거란족을 정리를 하고 다시 여기에 패자가 된 다음에 다시 패자가 되고 어딜 칩니까? 송나라를 쳐버려요. 송나라를. 자, 여기에서 이제 여진 애들이요, 국호를 바꿉니다. 자, 금이라고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면서 이때 고려에 협박을 하죠. 어이, 우리 군신관계 맺자라고 얘기해요. 안 하면 니들 박살내버릴 거야 내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고려가 어이없이 오케이를 하죠. 왜 그러죠? 이자겸. 이때 당시 집권설이 이자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어이없이 군신관계를 체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조만한 나라가 돼버리고 여진족은 어디? 송을 쳐버려요. 송을 빵 치면서 송나라가요, 뭡니까? 문치주의죠. 군사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빵 치면서 이 송나라는요, 우리만 남은 남송으로 쫓겨가요. 남송 시대가 열리고 나머지가 싹 다 금나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큰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양거로 2번. 이제 페이지가 117쪽이죠. 117쪽에 보시면 양거로 2번 국제정세 변화입니다. 여진이 성장하죠. 금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군신국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겸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락해버려요. 전쟁을 해봐야 이기면 본전이고요. 지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가 싹 다 날아가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2번에 영양, 북진 정책은 사실상 좌절되고요. 문벌귀족의 무패로 인해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사회 혼란이 야기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그 아래 볼게요.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인데 좋습니다. 이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예, 좀 쉬었다가 갑시다.